형님은 친자식은 내치면서 남인 며느리는 끼고 돈다며 저를 째려보면서 어머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한바탕 하더니 떠났습니다. 야윈 어머님을 보고서도 걱정은커녕 자신들의 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형님 내외가 정말 미웠어요. 사람의 심리가 이상해서 많이 실망하고 미워할수록 그 크기는 걷잡을 수 없이 팽팽해졌습니다. 결국에는 심보가 못돼서 벌을 받았다는 독한 마음까지 생기더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님이 자꾸 야위시면서 기력을 찾지 못하시자 친정엄마까지 동원해서 강제로 모시고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병명은 직장암이었고 이미 3기로 접어들어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쯤이면 혈변을 보셨을 텐데 증상이 없었냐고 물으시니 어머님은 원래 치질이 있어 종종 피가 비쳤길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야 제가 살만하고 웃으면서 지내는 평화로운 날들만 있을 것 같았는데 또다시 겪어야 할 큰 벽을 만난 것 같아 두려워졌습니다. 그날 친정엄마 품에 안겨 하소연하듯 울었네요. 왜 착한 우리 어머님이냐고요. 다른 못된 사람들도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제 가족이라고는 아들과 두 어머님밖에 없는데 어머님마저 먼저 가신다면 제가 정말 버티기 힘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어머님의 표정은 담담하고 편안했습니다. 어미야, 우리 손주 저만큼 잘 컸고 너도 직장에서 대접받고 사는데 난 더 이상 미련 없다. 사람 먼저 가는데 순서가 어디 있겠어. 다 이유가 있으니 나보고 빨리 오라고 하는 거야. 하시며 오히려 저를 다독이셨죠. 하지만 저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어머님을 수술대 올리고 살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리 인연을 끊고 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인데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아 시누이에게 연락을 했어요. 아주버님보다는 딸이니까 어머님이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울면서 날라올 정도는 아니어도 많이 슬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부모의 목숨도 서슴지 않고 내던져버리는 짐승들이었어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누이는 아주버니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시누이는 직장암 3기라는 말에 표정이 일그러져서 말하더군요. 나이도 있으신데 3기면 수술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용히 사시다 가시라고 하세요. 저는 수술하는 거 반대해요. 괜히 수술비만 날릴 수도 있어요. 반대하는 시누이에 이어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누워 계신 방문을 젖히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매달리면서 도와달라는데도 그렇게 내치더니 결국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게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주고 넉넉하게 베풀면서 살았으면 이런 벌을 받겠냐고요. 그들은 자식의 탈을 쓴 악마였습니다. 어떻게 죽음을 앞둔 부모 앞에서 서슴없이 막말이 먼저 나온답니까? 차라리 알리지를 말았을 것을 너무나 후회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결국에는 깜짝 놀란 친정엄마가 아주버니의 등짝을 후려치면서 인간도 아니라며 호래 자식들은 당장 나가라면서 현관으로 밀쳐내었어요. 고래고래 악에 바친 소리를 내지르던 아주버님은 제가 거실에 있던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려 하자 기겁을 하며 밖으로 튀어나갔습니다. 현관에 신발도 회획하니 집어던지면서 2번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들이 난동을 부리고 돌아간 후 어머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어미야, 나 수술 받으련다. 저것도 꼴 보기 싫어서라도 내가 두 눈 뜨고 오래 살아야겠다. 어머님의 결정에 서둘러 수술 날짜를 잡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수술 전에 종양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 방사선 치료를 몇 해 받으셔야 한다고 해서 통원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 한다면서 소화가 어려우신 어머님을 위해 친정엄마는 추어탕을 곱게 갈아 죽을 만들어 조금씩 먹이셨고 저 또한 복지관에서 얻은 의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했죠. 아들 또한 바짝 마른 어머님의 팔과 다리를 수시로 주무르며 다정하게 눈을 맞추며 재미난 이야깃거리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간절한 바람과는 반대로 수술의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직장암 3기인 줄 알았는데 이미 간과 폐로 전이된 4기였던 상태이셨습니다.
그래서 직장의 종양의 일부만 절개하고 위험한 위치의 종양은 제거도 못했다고 했어요. 큰 기대는 할 수 없지만 항암 치료가 남아있다는 말에 어머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는 저에게 어머님은 오히려 편안한 얼굴로 저를 다독거리셨어요. 남은 시간 고향으로 내려가서 정리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본격적으로 통증이 시작될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다 요양병원을 연결해 줄 수 있다는 말에 어머님은 한사코 갑갑해서 싫다고 하셨어요. 통증이 심해지면 그때 생각해 보시겠다면서요. 애미야, 나 집에 데려다 주렴. 정리할 것도 있고 난 거기가 편해. 어머님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와서 대구에 내려갈 짐을 싸는데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수술은 어땠는지 물어보더군요. 어머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대구로 내려갈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신우이가 모시고 가서 간병한다는 말을 하였어요. 엄마, 내가 모시고 갈게. 올케보다는 딸인 내가 편하실 거 아니야. 저는 어머님에게 신우이의 말을 전하고 의사를 물어봤어요. 어머님은 전화기를 건네받으시더니 거절을 하셨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내 집에 내려가서 편히 지내다 갈련다. 신우이가 다급히 이어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어머님은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끊으셨습니다. 친정엄마와 짐을 챙겨서 어머님을 모시고 대구로 향했습니다. 한동안 비워져 있던 싸늘한 집안의 보일러를 돌리고 환기를 시키고 방과 마루를 쓸고 닦아 먼지를 치웠어요. 그날도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담벼락의 벚꽃나무에서는 하얀 벚꽃잎이 눈송이처럼 날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평화로워 보이는데 계절은 이렇게 제 색깔을 찾아 따뜻한데 제 마음은 왜 그리 춥던지요. 어머님 혼자 놔두고 올라갈 생각에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만 집에 오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셨다면서 좋아하셨어요. 얼굴에는 화색도 도시는 듯해서 그나마 다행인가 했네요. 친정엄마와 구석구석 치우고 장을 봐와서 부드러운 유동식을 만들어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신선한 과일 등도 챙겨 넣어드리고 이것저것 해서 넣어놔도 무거운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만 지더군요. 친정엄마도 도저히 안 되겠는지 당분간 어머님 곁에 지내시다 올라가시겠다고 하셨어요. 안 되겠다. 불안해서 도저히 마음이 안 놓여. 이제 본격적으로 진통도 있을 텐데 내가 며칠 있어야겠다. 엄마도 이제 조심하셔야 할 나이세요. 그러시다 엄마까지 병나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떻게 두 분만 놔두고 올라가요. 친정엄마와 옥신각신 어떻게 해야 하나 간병인도 알아봐야 하는데 하면서 마당에 오독하니 앉아있는데 차소리가 들리고 잠시 후에 형님 내외가 들어오셨습니다. 단번에 친정엄마와 저의 표정이 구겨졌죠. 어머님이 집으로 내려오신 건 어떻게 알고 귀신같이 내려왔는지 신우이에게 듣고 내려온 것 같은데 또 이상한 소리 나면서 어머님 속을 긁어놓을까봐 초조해졌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는 저의 질문에 자식이 병든 엄마 얼굴도 보러 오면 안 되냐고 하면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설마 아니 마지막까지 병든 어머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안 하겠지 싶었는데 들어간 지 30분도 안 되어서 어머님이 방문을 열더니 호통을 치시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너에게 줄 건 이미 없다고 했는데 왜 또 괴롭히는 거야? 너는 어미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데도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게야. 너한테 받은 것도 없거니와 줄 것도 없으니 썩 꺼져. 어머님, 자식이 집 뺏기고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는데 정말 이러기에요? 순진한 척하는 동서에게 속고 계신 거라고요. 모두 이 집 독차지하려고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머님 자식이에요. 이 집 저희에게 주신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네? 네, 그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가주택을 달라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식이면 어머님 남은 시간을 고통 없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의논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에는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이 오로지 재산, 그 망할 돈 생각뿐이었죠. 자식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같이 틈만 나면 찾아와 호시탐탐 재산만 노리고 있으니 어머님 마음이 시커멓다 못해 타다 남은 숫덩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기력도 없으신 어머님이 길을 쓰고 쫓아내려는 모습을 보고 친정엄마는 마당에 빗자루를 들고 올라와
아주버니를 향해 후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당장 안 나가요? 이젠 징글징글하네요. 지치지도 않나 정말 끈질기네. 정말 후레자식 되고 싶어서 그래요? 훗날에 후회할 일은 하지를 말자고요. 당신들 속셈을 내가 다 안다고 어디서 순진한 노인에 간호한답시고 얼쩡거리면서 이 집 남은 재산 가로채려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이야말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주버니란 작자는 이젠 막 가자는 건지 친정엄마와 저를 아예 돈을 노리고 붙어있는 인간 쓰레기 취급을 했습니다. 그 말에 저도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인간 말종은 당신네들이라면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썩 꺼지라고 했어요. 그동안 고상한 척만 하던 형님은 저에게 삿대질까지 해가면서 집안의 단물 쪽쪽 빨아먹는 불려 같은 것이라고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힌 제가 한순간 멍해 있는데 방 안에서 어머님의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천벌을 받아서 죽을 병에 걸린 거지. 저런 자식들을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고, 아이고. 어머님은 자식을 잘못 키운 죄로 대신 벌 받는 거라며 한탄을 하셨고, 다 내 잘못이다, 모든 죄를 내가 안고 가야지 하면서 가슴을 치며 곡소리를 내셨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을 때도 이런 꼴을 보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한맺힌 곡소리에 남아있는 양심은 있었는지 아주버니는 이 집은 분명히 자기 몫이라며 못을 박듯 한마디를 더하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그들이 가고 난 후 저는 어머님을 진정시켜드리려고 다독거렸고 친정엄마도 어머님을 부둥켜 안고 함께 오시는 통에 집안에 한서린 울음소리만 가득했답니다. 겨우 진정을 하신 어머님을 죽을 조금 먹여드리고 처방받아온 약을 드신 후에는 지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저도 친정엄마와 이불을 펴고 지친 몸과 마음을 눕혔네요. 정신없는데 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진 날이었기에 눕자마자 정신을 잃고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며칠 더 휴가 신청을 하고 간병인을 수소문했습니다. 마침 경력 있고 거리도 가까운 곳에 사는 간병인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었어요. 저는 이틀을 더 있다가 어머님이 다행히 보험을 하나 들어놓으신 것이 있어 접수까지 해놓고 직장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올라왔습니다. 친정엄마는 2주 정도 간병인과 어머님을 함께 간호하다가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기고 올라오셨습니다. 친정엄마까지 올라오시고 간병인만 있는 것이 불안해서 주말이 되어 내려가려 하자 어머님은 시누이가 간병한다고 내려와 있다는 전화를 하셨습니다. 애미야, 둘째가 철이 들었는지 옆에 있겠다고 내려와 있으니 걱정 말어. 일하느라고 힘들 텐데 너도 내 걱정만 하지 말고 주말에는 쉬어야지. 어머님의 시누이가 내려와 있다는 말을 뜻밖이면서도 안심이 되었어요. 아무렴 딸 자식인데 며느리인 저보다는 딸인 시누이가 더 편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반이었네요. 그런데 사람 참 안 변한다는 말이 꼭 맞더라고요. 한 달여 시간도 안 되어서 간병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머뭇거리면서 말문을 연 간병인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어머님이 절대로 저에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운을 떼었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접수해놓고 왔던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었던 모양입니다. 진단비 등 꽤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통지를 받으신 모양이에요. 그런데 간병한답시고 내려와 있던 시누이가 내용을 알고 어머님이 잠든 틈을 타서 통장과 도장을 찾다가 어머님에게 들켰답니다. 시누이는 보험금도 며느리에게 다 줄 거냐고 따지면서 자기 목도 달라고 했다네요. 어머님은 시누이를 쫓아 올려보내고 간병인이 아무리 달래도 식사를 거부하고 계시다고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절대로 저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네요. 전해 듣는 내내 얼마나 마음이 갑갑하고 아파오던지요. 어머님 곁에 자식들이 모두 저 모양인지라 저라도 마지막까지 후회 없이 보내드리려면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결심을 하고 친정엄마에게 말을 전했더니 기꺼이 허락하셨어요. 엄마, 아무래도 휴직계 내고 어머님 옆에 있어 드려야겠어요. 며느리도 자식인데 어머님 옆에 아무도 없네요. 아무렴 우리 사부인이 정도 많고 착하게만 사셨는데 자식복은 왜 그리 없으신지. 너를 자식보다 더 예뻐하시지 않니? 네 마음 편한 대로 하렴. 친정엄마는 아들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것저것 챙겨주셨습니다.
직장에서는 다행히 휴직기를 받아주었고 언제든지 복귀하라고 해주셨습니다. 며칠 안에 정리를 끝낸 저는 친정엄마가 싸주신 유동식 등을 챙겨들고 대구로 향했어요. 도착해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간병인이 내다보면서 반갑게 뛰어나오셨죠. 간병인에게 연락해 주셔서 고맙다고 고생이 많았다는 말을 전하며 방으로 들어가자 어머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문을 여셨습니다. 애미야, 너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는 매번 면목이 없어. 저한테 연락을 안 하면 누구한테요? 그런 말씀 마셔요. 저 어머님 가족이잖아요. 어머님과 두 손을 다정하게 잡고 쓰다듬으면서 눈을 맞추고 있으니 어머님은 연신 쓸쓸하면서 미안해하시는 표정을 못 감추고 계셨습니다. 한 달 만에 뵌 어머님은 뺨이 더 홀쭉해 있었고 혈색도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간병인에게 증상을 물어보니 식사도 잘 못 드시고 변을 보기 어렵다던가 보더라도 혈변이었고 복부에 불편감이 있으니 자꾸 먹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셨죠. 암 환자들에게 스트레스는 치명적이라고 했는데 아주버님에 이어 친후의 충격적인 면을 보신 터라 병세가 더 악화가 된 듯 보였습니다. 심적으로 얼마나 심한 충격을 받았으면 마지막을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보였어요. 일단 환자로만 대하면 거부감이나 의욕을 상실하실까봐 예전과 다름없는 표정으로 대해야 했습니다. 아침이면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해드리고 부드러운 죽으로 아침을 해드렸죠. 옆에서 저도 씩씩하게 식사를 함께 하면서 날씨 이야기도 하면서 옛날 기억들도 꺼내가면서 쉼없이 조잘거리기도 하였어요. 시원한 날에는 갑갑하실 어머님을 휠체어에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어르신들과 안부 인사도 나누면서 소통도 하고 장서는 날이면 간병인과 함께 장터에 나가 구경도 하고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국수집에 들러 먹고 오기도 하였어요. 소화가 안 되어 많이 드시지는 못하셨지만 기분이 좋은 날에는 평소보다 잘 드시기도 하여 저의 기분을 흐뭇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보기 좋네요. 며느님 덕분에 어머님이 잘 드시기도 하고 딸보다는 며느님이 더 편하신가 봐요. 간병인은 신우이가 내려와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며 식사도 곧잘 드시고 저를 대하는 게 신우이보다는 더 편해 보인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가슴이 찡하면서도 저의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도 있구나. 어머님에게 내가 편한 존재여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어머님의 병세는 단계별로 진행되어 갔습니다. 복수에 물이 차기 시작하는지 숨을 쉬기가 어려워져 통원과 입원을 반복하기도 했고 위장장애가 일어나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죽으로 적은 양을 천천히 자주 드시도록 해야 했고 누워 계시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느슨하고 편한 옷으로 입혀드리고 위치도 자주 바꿔드려야 했어요. 갑자기 발열이 나서 열병에 시달리실 때는 집에 항생제가 없어서 해열제를 복용했는데도 효과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가기도 했죠. 계절은 태평하듯 흘러 가을이 되어 온 동네가 울긋불긋 물들어질 때쯤 어머님은 진통제를 먹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미야, 집에 있는 시간은 여기까지인 것 같구나.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갈 때가 되었나 보다. 그 말이 꼭 마지막 말인 듯 왜 그리 슬펐는지 이제 간병인과 제 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가슴으로는 알고 있는데 쉽게 대답을 못했었죠. 어느 화창한 날을 잡아 장을 봐와서 이것저것 음식들을 장만하여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였어요. 어머님은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깨끗이 목욕을 시켜드리고 머리도 단정히 만져드린 후에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오랜만에 동네 어르신들과 옛날 이야기도 나누시고 예전에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 행복했던 추억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잠시나마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쇠약해진 몸으로 앉아 계신 것이 버거울 법도 한데 다행히 그 시간을 즐기시는 모습에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그동안 어머님이 베풀어 주셨던 정에 감사 인사를 했고 얼른 병마와 싸워서 일어나라며 용기도 주셨죠.
동네 어르신들과 한때나마 시간을 보내신 어머님을 한방 요양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나름대로 불편함 없는 곳으로 꽤 알아주는 의사가 있는 병원으로 알아본다고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은 무겁기만 하더군요. 제가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면 어머님이 당장 제 곁을 떠나실까봐 조급한 마음과 낯선 병원에서 어떻게 계실까 불안한 마음에 며칠을 더 요양병원에 머물렀더니 어머님이 저까지 병날까봐 무섭다며 안절부절 못하시는 통에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겨야 했습니다. 어머니, 며칠 있다가 선우랑 함께 올게요. 저번부터 선우 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방학이라 자주 올 수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어. 여기가 병원인데 뭐가 걱정이냐. 오히려 아플 때 진통제 맞을 수 있어서 그게 다행이지. 병원을 겨우 나서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친정엄마가 고생 많았다며 이것저것 챙겨주시는데 입안이 꺼끌하여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그날로 일주일을 끙끙 앓아 누웠더랬죠. 앓으면서 어머님과의 살아온 세월을 생각하니 참 기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부 자식 간에만 서로 애틋하여 의지하며 사는 것은 아니구나. 부부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힘이 돼주면서 살아갈 수도 있구나. 어머님과 저는 아마 전생의 부부였던 모양입니다. 각자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이렇듯 의지하며 살아온 것을 보면요. 한바탕 앓고 일어난 저는 다지금 아들과 함께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한결 밝아진 얼굴로 맞아주셨어요. 손주 얼굴을 보고 마냥 쓰다듬으며 반가워하셨죠. 우리 강아지 왔어. 못 본 사이에 어른이 다 되었네. 아들이 남기고 간 핏줄이라고 바람 불면 날아갈까 돌에 차면 넘어질까 귀하게 사랑해 주시던 손주의 뺨을 연신 보듬으셨습니다. 그동안 할머니가 자신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아는 아들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쪼그레진 할머니의 두 손을 부서질까 안쓰러워하며 사랑한다는 말을 해드렸어요. 할머니, 내가 많이 사랑해요. 진짜 많이 사랑해. 그 어떤 말보다 손주의 사랑한다는 말에 한바웃음을 지으시던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친정엄마가 챙겨주신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드리고 길게 대화를 못 나누시는지라 잠든 모습을 지켜보다가 담당 의사 선생님께 어머님 상태도 상담도 하고 돌아왔습니다. 친정엄마도 일주일이 멀다 하고 다양한 죽들을 만들어 찾아가셨고 잠시나마 적적하지 않게 말동무를 하고 돌아오시기도 하셨죠. 어머님은 그렇게 몇 달을 요양병원에서 지내시다가 따스한 봄날에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른 암 환자들이 마지막에 엄청난 고통에 몸부리치며 힘들게 세상을 등지는데 어머님은 생각보다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얼마 안 남은 걸 아신 건지 어느 날 지금쯤 쑥향기가 가득할 텐데 하시는 말씀에 주저없이 대구로 내려가 쑥을 뜯어와서 향긋한 쑥국과 쑥개떡을 해드렸더니 놀란 표정으로 몇 수저를 뜨시면서 고향 냄새가 난다며 고맙다고 하셨죠. 그러고는 사물함에 보관 중이던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편지와 통장을 건네주셨어요. 묻는 듯한 저의 눈길에 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재산이야. 믿을 만한 자식이 너밖에는 없어. 대구집은 선우 몫으로 주고 싶었다. 그리고 병원비랑 장례 비용 등 이걸로 해결하고 남는 건 네가 알아서 쓰도록 하렴. 그리고 천천히 행복하게 살다 와. 네 남편, 내 목까지 먼 훗날 만나게 되면 웃는 얼굴만 봤으면 좋겠어. 미안해. 그러시면서 선우 잘 키워줘서 잘 살아줘서 고맙다고, 어머님 외롭지 않게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 세상에 가서도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겠다고 하신 어머님. 한사코 거부하는 저에게 어머님은 하나 남은 손주에게 주는 마지막이라며 오히려 남은 것이 이것밖에 없다고 미안해 하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늦은 저녁, 세상 그 무엇보다 부드러웠던 당신의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먼 이별을 고하셨죠. 어머님의 장례는 고향으로 내려가 치렀고 아버님과 남편의 곁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주버니와 시누이는 시골집을 손주에게 주신 것을 알고는 바락바락 악을 써가면서 소송을 한다고 난리를 쳐댔습니다. 시누이는 어머님의 통장을 내놓으라며 사납게 으름장을 놓았죠.
이때쯤 되니 저도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골이 난 상태라 소송할 테면 해보라면서 당신네들에게 주느니 차라리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말에 더욱 흥분을 해대었죠. 저도 변호사에게 찾아가 상담을 받았고 다행히 어머님의 편지가 유언장 역할을 하게끔 잘 작성되어 있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법무사도 소개해 주셔서 아들과 상의해서 집은 일단 빠른 등기를 마쳤고 아들과 저는 어머님의 집을 더욱 뜻깊은 장소로 쓰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님을 떠나보낸 후 저는 다시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보람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주신 유산은 뜻깊은 곳에 쓰이면 어머님도 잘했다고 하실 것 같아 불우한 장애 아들을 후원하는 것에 조금씩 보태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능력이 되는 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집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남들은 저보고 모두 효부였다고 칭찬을 하고 상을 주었지만 저는 결코 그리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따스한 손길로 저를 품어주신 분이 어머님이셨기에 벌써 3번째 어머님 기일이 돌아오네요. 노을한 개나리가 피고 하얀 벚꽃잎이 날리면서 파릇한 숯향기가 올라올 이맘때가 어머님의 정과 사랑이 떠올라 마음이 아리면서도 가슴이 따뜻해져 올 때입니다. 이번에도 어머님께 드릴 향긋한 쑥국과 쑥개떡을 빚었습니다. 부디 어머님이 좋아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아직도 어머님의 품이 그립기만 한 따스한 봄날이네요. 저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셨던 어머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적어보면서 주름진 얼굴에도 고왔던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세상엔 사람 같지 않은 악마들이 많지만 어머님의 환한 미소처럼 희망과 작은 빛을 떠올리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게 사람의 도리니까요. 썰려인 저는 항상 이 문구를 되짚어 봅니다. 착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에겐 그 끝이 슬플지라도 한 줄기 작은 희망과 미소가 무지개를 타고 손을 흔들지만 악한 이에게는 그 끝이 지옥이 시작이 되겠지요. 독한 세상, 아직 우리 곁엔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저 수줍은 듯 옅은 웃음을 띤 채 보이질 않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벚꽃이 피는 화사한 포근한 봄을 기다리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